예, 시작하겠습니다. 요 글들 읽으면 굉장히 평범합니다. 평범하고, 뭐, 이 안에 뭐, 쇼킹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뭐, 가슴을 찡 찌르는 이런 내용도 없는데, 근데 저도 이거 읽으면서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얻을 게 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야, 우리가 사는데 이렇게 쇼킹하고 뭐 드라마적이고 극적이고 이런 뭐 큰 충격을 주고 이런 어떤 세상들이 분명히 펼쳐져 있고요. 우리 미디어나 아니면 뭐 바깥에 노출되는 이런 삶들, 다른 사람의 삶, 다른 사람의 어떤 모습들 이런 거 보면 분명히 뭐 대단한 것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인데, 근데 사람 사는 거 보면 그런 건 요만큼밖에 안 돼요. 대부분은 그냥 평범한 그거잖아. 말들도 또는 내용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술술술 읽히는 그 평범한 그게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평범한 것들은 소중한 감을 별로 못 느끼죠. 일상적인 거니까. 근데 사실 삶은 그걸로 유지되는 거예요. 특별한 거보다는. 그래서 이게 뭐 별거 없을 것 같지만 이야기해 먹을 거리는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죠? 꼭 이 내용뿐만 아니고, 여기도 좋은 건 많아요. 오늘은 186페이지 보겠습니다. 뒷부분 결혼이나 뭐 조건, 요 부분은 저번에 한참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을 거의 담고 있으니까 186페이지 당신의 거리를 유지하라. 어? 오늘 다 끝나는 거예요? 아니요. 아직 한 두세 번 해야 돼요. 오늘 12월까지는 요걸로 하고, 1월 달은 조책, 수학책, 그걸로 하고. 오 선생님은 언제 오시는 오 선생님. 그때 12월 초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11월 말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아니요, 11일인가, 10 며칠 날 출국을 하셨고, 그때 한 달격으로 가신다 그랬거든요. 이제 오실 때 다 돼갈 걸, 한 다음 주쯤 오시지 않을까 싶어요. 10월 10 며칠. 뭐, 따뜻한 나라에서 잘 지내고 계시겠죠. 엄청난 소식인 거 알지. 바깥에서 알지. 알죠. 요즘 요 부분, 요 뒷부분은 이제 인간관계의 이 부분들입니다. 인간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거냐, 요런, 특히 이제 앞에 결혼 이런 거랑 관련 지어서 쭉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 관계를 어떻게, 가까운 사람끼리의 관계, 특히 그런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유지를 할 것인가. 관계. 그 다음 장은 고독이라고 하는 주제. 그 다음은 우리 쇼펜하우에서 아주 중요한 윤리적인 어떤 그 지침이 되는 연민이라고 하는 곳에 세 장을 볼 생각입니다. 짤막짤막해서. 어떻게 할까요? 구수님부터 좀 읽어주실래요? 당신의 거리를 유지하라. 서로 견딜 수 있는 적당한 간격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정중함과 예의다. 쇼펜하우어는 단 한 명의 친구도 없이 혼자 지냈다. 가족도 없었고 절국도 없었다. 오직 애완견 아트만이 곁에 있었다. 쇼펜하우어는 아트만과 산책하는 일이 일상이었다. 이런 쇼펜하우어에 대해 니체는 저서 교육자로서의 쇼펜하우어에서 이렇게 썼다. 한 명의 친구가 있느냐 또는 한 명의 친구도 없느냐 하는 차이는 무한한 것. 이거 쇼펜하우어는 좀 그러니까 삶도 일반적인 삶을 산 사람이 아니에요. 보면 우리는 보통 이 당시에는 국가주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팽창하던 시기인데 그런 거에도 관심도 없었고, 그다음 사상 이런 거, 쇼펜하우어는 굉장히 보수주의자에 해당되는 사람이거든요. 일상적인 교류나 이런 것도 별로 하지 않았고, 여기 지금 걔 이름이 아트만이잖아요. 이제 인도에서 온 거예요. 인도 사상에서. 아트만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의 자아를 아트만이라고 합니다. 사람들 각각 그 아트만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 우주 전체는 브라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도 사상의 그 큰 틀이 범아일체라고 할 때 범이 브라만이고 아가 아트만입니다. 그 두 개의 어떤 연결을 추구하는 그 생각의 체계인데, 이
쇼펜하우어는 그것에 그쪽 사상에 굉장히 심취해 있어가지고 게으름 자기가 기른 반려견 이름마저도 아트만이라고 이렇게 지었다는. 예. 결혼도 안 했으니까 가족도 없는 거죠. 그리고 뭐 그 친족 관계에서도 거의 왕래도 안 했습니다. 엄마랑 여동생이 있는데 뭐 거의 왕래도 안 해. 거의 혼자 살았던 사람이니까. 사회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사실 그렇게 많이 안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게 아, 궁금해요. 예.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인과관계를 무시를 안 했는데 이런 책 사람과의 관계. 그 이제 뭐 그거야 뭐 간접 경험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엄마랑 관계가 틀어지고 한 고 청년기까지의 그 삶들이 그 아버지 그 자살하듯이 죽은 것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미쳤겠죠. 계속 머릿속에. 예. 그리고 아버지 살아 계실 때 온갖 유럽에 여행 다니면서 사람들 많이 만나고 이런 그것도 있을 거고요. 전혀 이제 크고 나서 이제 거의 그 혼자서 그걸 했던 그런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 20대가 되기 이전에 어느 정도 자기 그 생각을 그 형성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대학에서도 올해는 아니지만 강의도 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뭐 전혀 사람 관계가 없었던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 거의 없었던 그런 사람이니까, 그건 좀 이제 특이한 사람의 유형으로 봐야죠. 네. 조금 더 읽어주십시오. 인간은 혼자 있기를 좋아하면서도 타인과 어울리는 것도 즐긴다. 고독과 사교성은 동전의 양면이다. 쇼펜하우어는 스스로 홀로 설 수 있는 힘을 강조했다. 자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타인으로부터 독립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여러 가지 이유로 타인에 의존하며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나약한 존재다. 그러면서도 인간은 고독의 끝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하려는 욕망이 있다. 쇼펜하우어는 홀로서기와 함께하는 삶 사이의 갈등을 고슴도치의 우화를 통해 풀어낸다. 예. 추운 날씨에 고슴도치들은 얼어 죽지 않으려고 달라붙어 하나가 되지만 그들의 가시가 서로를 찌르는 것을 느껴 떨어진다. 그러나 추위를 견디지 못해 한 덩어리가 됐다가 떨어지기를 반복하다 결국 상대방의 가시를 견딜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찾는다. 서로를 따뜻하게 하고 싶어 하지만 서로의 바늘 때문에 접근할 수 없었고 서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체온을 나눴다는 지혜다. 이것도 이제 일종의 관념 안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실제로 고슴도치가 이러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그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그 어려움 같은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이제 그걸 이제 고슴도치라고 하는 그걸로 연결시키는데 이 고슴도치 우화는 쇼펜하우어가 제일 먼저 이야기를 했고요. 그게 이제 그 프로이트가 이 고슴도치 우화를 자기 책의 각주에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가 그 이야기를 가져와서 심리학의 한 그 유형 타입, 심리학에서 인간의 그 관계에서 어떤 것들을 설정하는 하나의 그 심리학 이론으로 도입을 합니다. 보통 그걸 이제 그렇게 만든 걸 고슴도치 딜레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사람은 혼자 떨어져 있으면 보통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면서 인정도 받고 그다음 따뜻함 이런 것도 같이 느끼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를 분명히 갖고 있죠. 또 사람하고 관계를 맺다 보면 사람은 일단 자기가 갖고 있는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본능이죠, 그죠? 인간은 누구나 뭐 자기의 생존을 우선시하는 그런 욕구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잖아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충돌의 그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스스로 이렇게 자립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떨어져야 된다. 붙어 있으면 상처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자립해야 된다는 생각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떨어져 있으면 뭔가 허전하고 겨울 되면 옆구리가 시리고 뭐 이렇게 이런 어떤 그 감정적인 충족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그 두 요소가 다 인간에게 있거든요. 근데 두 개는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딜레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립과 일체감이라고 하는 저 두 개가 다 인간의 욕망, 감정입니다. 뭐 이성 생각을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감정이니까 그죠? 그 두 가지 감정이 같이 있는 거기에서 그 생겨나는 갈등을 표현한 겁니다. 뭐 실제로 고슴도치는 이렇게 서로 달라붙으면 가시를 이렇게 접는다 그러고요. 접어서 이렇게 안 찌르도록 그렇게 한답니다. 또는 이 가시가 없는 머리 부분, 고슴도치 머리 부분은 그 가시가 없거든요. 그 부분을 맞대서 서로 체온을 나눈다고 하네요. 아마 이 양반은 실제로 고슴도치가 그러고 있는 걸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고슴도치는 가시가 있으니까, 가시가 있으니까, 쟤들이 이렇게 가시 있는 상태로 앉으면 분명히 상처를 입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인간의 그 감정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아주 절묘한 그 예를 찾아내서 지금 우화로 만들었고요. 프로이트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인간이 내성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런 성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성격 판정 뭐 이런 거를 할 때 요 우화의 그걸 가지고 와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외향성, 내향성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그 틀로서 아마 이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이제 저 용어가 이제 고슴도치 딜레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심리학의 그 교과서 이런 데 한 그 파트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밌어요. 좀 볼까요? 예. 많은 수의 모임과 헤어짐을 반복한 고슴도치들은 다른 고슴도치와 최소한의 간격을 두는 것이 최고의 수단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꽤나 힘든 과제이기도 하다. 직장에서 상사와 동료,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학교에서 선생과 학생들이 잘 지내는 일은 어렵다. 고슴도치의 딜레마를 통해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공존하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 근데 사실은 사람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 상처에 딱지가 앉아가지고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 가까워지고 이러지 않나요? 그냥 밋밋하게 서로 이렇게 예의 지키고 뭐 거리 지키고 이거 편하긴 하죠. 그러니까 보통 밖에 나가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나 일정한 어떤 이익관계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만나면 되는데 가족이 어떻게 그럽니까? 가족은 어떨 때는 지 아픈 것도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면서 지 상처도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 그 상처도 서로 주기도 하고, 그 보통 상처를 준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경우에 상처를 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계속 이제 깊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왜 그렇게 내한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것도 이해하게 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지고 정도 더 깊어지고 이런 게 그 가족 관계, 친밀한 사람과 이 관계의 어떤 일반적인 유형인데 이런 것들을 거의 뭐 혼자 사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관계를 맺기가 싫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계속 이제 표현들을 보면 뭐 고독을 견딜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고독을 못 견디는 사람에 대한 어떤 이렇게 정체를 나누는 그런 느낌들의 언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런 거 보면 좀 이게 사람 자체가 우월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요. 상처도 입고 상처를 주고 원하는 건 아니지만 하다 보면 상처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보도도 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 야, 이 쇼펜하우처럼 살면 진짜 재미없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을 좀 했어. 네. 네? 저기 먹지 말고. 하나만 또 있어요? 여기도 맛있고 이 쿠키도 엄청 맛있고 엄청 맛있어. 앞에 이거 다 먹었어? 나도 다 안 먹고, 저도 다 안 먹어가지고.
그냥 계속 들어가도 상처를 주지도 받지도 마라. 네. 낳고 키운 아이들도 커가면서 점차 부모의 잔소리나 참견을 싫어한다. 사춘기를 지나는 청소년 때 부모와 정신적으로 분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갈등이 생겨난다. 사회에서 사업으로 사람을 만나는 경우에도 의기투합을 하면 할수록 사소한 말다툼을 하기 쉽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크고 작은 갈등은 자주 일어난다. 사람은 서로 가까울수록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많아진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으로 이어지는데 나도 다른 사람도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마음의 간격을 둘 필요가 있다. 여기도 저는 이 문장 중에 사람은 서로 가까울수록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많아진다. 요 표현도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사람이 가까워져야만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별로 가깝지 않은 사람한테는 마음의 상처, 내한테 손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그거는 아니잖아요. 내가 믿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제 마음의 상처는 그런 사람한테 받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사람에 대해서 믿고 좋아하고 가까워지는 그 자체를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재미를 삽니까? 아닌 것 같은데. 아닌가요? 어떤가요? 정말 기대하세요. 가깝지 않은데 되게 마음에 들어. 그런데 너 싫어할 때 상처 받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가깝지는 않은데 마음에 들어 한다는 게 그게 가깝게 여기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까? 근데 난- 맞아요. 자기 마음을 열었던 사람한테 그렇죠. 상처가 크지. 예,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라고 한들 그냥 흘려보낼 수 있어요. 맞다잖아요. 그냥 마음을 안 연 사람도 내가 짝사랑하는데 나한테 상처 주면 너무 배가 고파서. 맛있네요. 예, 조금 더 읽어주십시오. 쇼펜하우의 비유처럼 사회를 이루는 인간은 어떤 이유에서든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가시를 세운다. 마음을 터놓는 사이가 되면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즉 인간의 본성인 이기심, 시기심, 자존심 등 때문에 서로의 마음에 아픔을 주는 일이 많아진다. 가족, 연인 같은 사랑의 감정으로 맺어진 관계도 마찬가지다. 예, 이거 잘못 읽으면 쇼펜하우어는 맨날 이렇게 생각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기심, 시기심, 자존심 이런 거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그거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 그 맞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저기 연민이라고 하는 그 공감하는 서로 아파하는 다른 사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걸 내가 같이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으니까 쇼펜하우어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거밖에 없으면 진짜 사는 게 그런 거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 그런 것도 좀 염두에 좀 두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것인가? 고슴도치의 비유처럼 인간은 가깝고 친할수록 상처를 줄 가능성이 높다. 네.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결국 타인을 자신의 욕망과 동일시한다는 것이다. 상대에게 자신이 바라는 모습을 강제하는 것도 폭력이 될 수 있다. 상대방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다 보면 아픔을 주는 막말을 하게 된다. 부모는 자식이 본인이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성취하기를 바란다. 남편과 부인은 서로 결혼한 사이라고 해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지 않는 경우도 있다. 사랑하는 사이도 말 한마디 실수로 만남이 깨지는 일이 생긴다. 이런 요 구절은 어느 정도는 충분히 이런 그게 상정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결혼해서 5년, 10년 이쯤 지나면 너무 또 이렇게 서로 가까워지기도 하고요. 그럴 때 살짝 좀 이렇게 멀어질 거리를 둘 필요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거리를 둘라고 생각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별로 없죠. 그런 생각을 해보고 사라지는 그래 투어치죠. 잠깐 싸울 때 어, 그랬대. 어. 근데 이제 좀 그래 되겠다라고 의식적으로 생각한 적은 없고요. 좀 그건 자기가 하는 거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은 내가 느끼는 걸 못 느끼는 거죠. 내가 느끼는 거죠. 혹시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구순행이 우리 정선생한테 느끼는 감정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이 정선생이 구순행한테 느끼는 감정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동시에 그걸 느낄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실 때 뭐 이런 거 말다툼 그런 거 제외하고 음. 씨 그런 거 아니 싸울 그럼 어떤 걸로 싸웁니까, 보통? 싸웠을 때도 그냥 기분이 나쁘게 그걸 살리려고 조금 거리를 두는 거지. 거리를 두는 이제 말 안 하는 게 더 힘든 거니까. 그건 굉장히 잘 사시네요. 예외적인 분이 근데 있고 그 살피는 동안 부부는 거리를 둬야 되겠다라는 거를 생각 머릿속에 남이 아닌데 그럴 수가 있나요? 저는 근데.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집사람 같은 경우에 어떨 때는 그냥 화장실 들어가면서 문 활짝 열어놓고 가요. 왔다 갔다 하면서 보이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좀 문 닫아라.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건 제가 이제 불편함을 느끼는 거죠. 이런 게 있을 수, 생활에서 예.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밖에 나가면 절대 그러지 않고,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잖아요. 자기가 화장실 들어가 있으면서 어떻게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편하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치지를 못하셨구나. 아니,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별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나 봐요. 다음날 보면 또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 게 있어. 난 엄마랑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줘. 당사자는, 그러니까 자기는 편하잖아요. 여기 상대방이 저걸 불편해 한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럼 가깝다라고 하는 게 좋은 것도 있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이들하고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네. 이와 비슷하게 동양에 불각은 불가원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너무 가깝지도 않게 너무 멀지도 않게 하라는 경고로 중용의 의미와도 비슷하다. 그러나 실제 의미의 맥락은 전혀 다르다. 많이 다르죠. 예. 문어 양화편에 나오는 본래 공자의 말은 첩과 종은 부리기 어렵다. 잘 대해주면 기어오르고 쌀쌀하게 대하면 원망한다. 그리고 소인배를 대할 때 가까이 하면 다치기 쉽고 멀리 하면 해코지하니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뜻이다. 예. 쇼펜하우의 상대를 공경하되 거리를 두라는 말은 공자가 말한 경이 원지에 더 가깝다. 경이 원지 또한 상대를 공경하면서 동시에 거리를 두라는 뜻이다. 그 당시 백성들이 귀신이나 미신을 믿는 경향이 많았는데 위대한 지혜로운 지도자라면 모든 생각에 무조건적인 동의를 하기보다는 불합리하거나 마땅하지 않은 것에 적당한 거리를 둘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쓰였다. 상대방이 나와 다르거나 잘못된 생각을 갖더라도 그 인격을 존중해야 상처를 주는 가시돋친 말을 피할 수 있다. 서로 세상에 대한 관점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서로를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동양의 문구, 논어의 문구 두 개를 인용을 해놨는데, 근데 사실 여기 안 맞는 문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문을 번역해 놓은 게 이게 쉽지가 않아 가지고 한번 조금 보고 가겠습니다. 두 개. 요 그대로 보면 여자와 소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생물학적인 여자 뭐 이런 게 아니고 역할입니다. 사회에서 역할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당시 기원전 공자가 살았던 시기의 여성의 역할. 소인이라고 하는 거는 군자에 반대되는 말인데, 그 통치 계층 안에서 하급 잡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급 잡무를 맡고 있는 그 지시를 받는 사람들이죠. 그 여성도 마찬가지고 소인도 마찬가지고 지시를 받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여자와 소인은 키우기 어렵다. 제가 키우기 어렵다고 번역을 했는데 키울 양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성과 그 하급 관리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집주인이면 그 애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월급도 줘야 되고, 사는 것도 마련해 줘야 되고, 이런 겁니다. 그죠? 양자가 그런 의미입니다. 키우다라고 적당한 번역어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가깝게 대하면, 친근하게 대하면, 이제 가까워지니까, 이제 예의 같은 걸 잘 안 지키는 거죠.
밑에 지시를 받는 사람들은 그걸 지켜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그렇다고 해서 좀 이렇게 소원하게 대하면, 저 원자는 소원하게 대하다 뭐 이런 거, 소원하게 대하면 그러니까 자기를 인정 안 해주는 그런 그 마음들이 막 생겨나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뒷구절, 이거는 진짜, 이거는 정말로 번역을 잘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공자가 번지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가 일종의 이제 공자의 마차를 모는 일을 주로 했어요. 기사 대행.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자가 이제 공자의 제자니까 지배 계층이죠. 군자라고 하는 그 통치 계층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저 문장을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동사들은 다 사역입니다. 사역. 왜냐하면 이 민지의라고 하는 게 의라고 하는 게 오름이죠. 저 글자도 굉장히 번역하기 힘든데, 의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되게 해주는 마땅함입니다. 뭐, 저 당시에 마땅함이 왕의 의, 신하의 의, 뭐, 백성의 의라고 하는 건, 그건 그 사람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주는 게 그 사람의 의입니다. 군주가 군주 역할을 제대로 해주면 군주는 그 의를 지키는 겁니다. 의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려울 때도 그 역할을 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의를 지키는 게 힘들다는 겁니다. 평소에 자기 역할을 하는 거야 다 하잖아요. 근데 그 역할을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도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면 그 의를 지키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거면서도 어려운 게 의인데, 민지의라는 건 백성이라고 하는 존재는 저 당시에는 생산활동을 담당하는 농사 짓고 물건 만들고 하는 사람이 민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민지의라고 하는 건 농사 짓는 겁니다. 농사를 제대로 잘 짓는 게 민지의니까 요거 이제 사역입니다. 그 군자 계층이기 때문에 사역으로 쓰는 겁니다. 걔들이 생산활동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정치가 어지럽지 않게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맨날 부역에 동원하고, 뭐 전쟁 일으켜갖고 병사로 차출하고 하면 농사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 농사 지을 수 있는 안정된 사회를 만들어줘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기신이 원지라고 하는, 경자는 여기는 공경하다, 이렇게 우리 경자를 공경하다라고 번역하잖아요. 근데 저 경자의 저 당시에 의미는 두려워하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어떤 해코지를 할지 모르잖아요. 귀신은 내가 무심코 뭐 했던 거에도 해코지를 하잖아요. 경자는 두려워함인데, 저 경자가 쓰이는 대상은 귀신, 하늘, 임금, 이런 사람한테 경자를 씁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임금 같은 경우에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저 당시에 군주는 다 그렇거든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당신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난 당신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 몸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세상이니까 경자를 쓰는 겁니다. 귀신도 그런 존재니까 귀신을 항상 두려워하면서도 이렇게 멀리하라. 맨날 점치고 뭐 무당 불러 굿하고 이런 거 하지 마라는 이야기입니다. 윤석열이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죠? 통치계층이 제대로 대통령의 역할을 하면서 국가를 운영하면 되는데, 괜히 점장이들 불러가지고 뭐 물어보고 그거에 따라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귀신을 가까이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자 같은 사람이 기원전 5세기, 6세기에 살았던 사람이 경고를 해놓은 걸 이 양반들이 지금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는 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쓰는 겁니다. 원지라고 하는 게. 이거 뭐 인간관계에서 멀리하라 이런 거랑 관계없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비슷한 구절이니까 일정한 부분만 딱 따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글을 써놨는데,
그런 생각이 제가 이제 이쪽은 그래도 좀 아니까 읽어보다 보니까 이게 이 맥락은 아닌데 하는 생각이 계속 들어가지고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요 나중에 나오는데 요건 진짜 속담인 것 같은데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이 갈린다. 이거 제가 찾아봤거든요. 우리는 잘 안 썼던 것 같아요. 저 사전 찾아보니까 속담인데 북한 쪽에서 북쪽 지역에서 썼던 속담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 다음 페이지에 아마 이 구절이나 이걸 또 억지로 한문으로 바꿔놨더라고요. 저건 우리 속담인데 저걸 한문으로 바꿔놔 좀 얼치가 없어가지고 그 191페이지에 예. 불견상 이것도 여기도 심표 찍어줘야 됩니다. 불견상 견절치 한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불견 안 봤을 때는 상 생각나고 견 견 만나게 되면 이가 갈린다. 뭐 이 정도로 번역이 돼. 우리말을 억지로 한자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 속담입니다. 그러니까 네? 아니 이런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나? 당시 공감을 했냐고요? 교수님 그러니까 보고 싶을 정도의 이해가 느낌이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이가 갈릴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좀 있습니다. 있지 않을까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인 조로바라는 책 혹시 아십니까? 거기 나오면 거의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자가 자기 사랑하는 진짜 애인에 대해서 혁명한다고 이렇게 막 나다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러는데 집에 와서 한 며칠만 같이 있으면 도저히 같이 못 있게 되는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왜요? 그런 거 없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안 그럴 것 같아. 그렇게 그 전제에는 안 보면 보고 싶고가 없으면은 괜찮은데 안 보면 보고 싶을 정도의 존재인데 그게 본다고 이 갈릴 일이 생길까요? 근데 이게 나하고 같이 있는데 그 다음에 어디를 무조건 이 사람은 뭔가 혁명이든 그게 뭐든 금방 가는 거죠. 딴 데로 가니까? 계속 같이 있어주지 않는 그래서 이가 있는 거야? 그게 아니고 같이 있어서 갈린대잖아요. 왜냐면 그거를 이제 이렇게 가르쳐서 같이 안 있는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막 그건 아닌 것 같고 인간적으로도 그런 거지. 있으면 예. 인간적으로. 아니, 애들 비해서 먹어보고 싶은데 밤에 그랬으면 보면 싸우잖아. 보고 싶어 했는데, 그러면 보고 싶다고 내가 빨리 만나서 한낮을 지나면 싸우잖아. 그게 좀 근데 어. 근데 나중에 이 갈린다 좀 세단 그게 표현이고 센 표현이죠. 저희 농담으로 이제 애기들이 오잖아요. 그 손자 손녀 엄마 부르고 그래서 걔네들이 오면 좋아요. 가잖아요. 너무 좋아요. 그렇지. 그 속담이니까 좀 이렇게 임팩트 있게 표현을 한 거죠. 임팩트 있게 표현을 한 거니까. 이게 조금 병준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 안 보면 궁금하긴 한데 보면 이 갈린다 이러면은 좀 가능한데 안 보면 보고 싶을 정도인데 그 사람을 보고 있는데 왜 이가 좋아야 되는 거지. 그럼 뭘 해도 좋은 거지. 아니 속담도 그런 자기는 결혼하고 이런 나는 못 소용이냐고 우리 강아지도 보면 이가 있는 사람은 그래 아니 강아지도 안 보면 이 새끼 생각나는데 빼고 있으면 집어먹고 인간이 진짜 가면 미치겠어. 그 개 같네 그러니까 쇼펜하우어는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는데 개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개 아트만을 키우고 지나고 그 개밖에 없으니까. 우리도 요즘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혼자 있기 좀 그렇기도 하고 뭔가 이제 사람은 항상 보호 본능이 있거든요. 이렇게 애기 보면 가깝기도 하고 나도 애기 하나 있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보호 본능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발휘할 그게 필요한 것 때문에 아마 반려견들을 키우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되게 견이 아니에요. 예, 가족이죠. 그냥 나를 막 보고 좋아하고 막 꼬리치고 그러니까. 삐삐 돌고 이 모습을 더 좋아해서 그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아니 자식은 맨날 나를 힘들게 이쁘긴 하지만 보면 힘들게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슬리기도 하고 뭐라 그러면 달려들기도 하고 이러는데 강아지는 너무 일정으로 패도 좋다고 오고. 저희 어르신이 가까운 어르신이 강아지 키우는 이유가 말에 토를 안 따라서 예. 그런 거예요. 말에 토를 안 그런 거예요, 진짜. 그냥 웃는 모든 바라보고 자식들은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는 안 봐. 야, 어떻게 명언을 아니 발사를 진짜 하네. 그렇게 얘기를 지난번에 해줬어요. 며느리는 말 잘하는 외국인. 하고 요새 많이 쓰고. 제가 이 한문 때문에 좀 많이 나갔습니다. 네. 어. 좀 쉬다가 다음 걸 할까요? 아니면 계속 할까요? 벌써 쉴 때가 됐나요? 좀 쉬죠? 예, 좀 쉬었다 하시죠. 함께하기와 거리두기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 사회란 모두 필연적으로 서로의 순응과 타협을 요구한다. 강요는 모든 사회에서 뗄 수 없어 붙어 다닌다. 모든 사회는 희생을 요구하는데 자신의 생각이 다를수록 개성이 강할수록 희생이 커진다.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친구가 많을수록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접촉 범위가 커지면서 불행을 자초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이 넓어지는 것이다. 인간은 내면이 공허하고 삶이 단조로울 때 다른 사람의 온기를 필요로 한다. 함께 이야기하면서 공감받고 지지받고 인정받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막상 타인과 생각의 차이를 느껴 실망하면 관계가 다시 멀어진다.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고사성어와 여기에서 유래한 우리 속담이 있다. 선생님, 조고가 그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빌겠어요, 네, 애들이. 상대편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상대편도 나를 막 보고 싶어하고 이러면 괜찮은데 그런 거죠. 그렇지가 않으니까 이갈린다. 굉장히 중요한 존재야. 굉장히 중요한 존재야. 그런 표현인 거예요, 정말. 네, 네. 내가 좋아한 마음으로 좋아해 주지 않는다. 불견상. 그럼 싫죠, 진짜.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이갈린다. 상대편을 몹시 그리워하지만 보고 나면 정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약간은 다르죠. 네, 약간은 다른 말이죠.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렇지. 인간관계에 꼭 필요한 약간 냉랭한 거리두기를 쇼펜하우어는 정중함과 예의라고 말한다. 이렇게는 말은 안 된다. 거리를 둘 줄 아는 현명한 사람은 비록 따뜻함의 욕망은 충분히 충족되지는 않지만 가시에 찔리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 사회를 불에 비유했다. 현명한 사람은 적절한 거리를 두고 불을 쬐지만 어리석은 자는 불에 손을 집어넣고 화상을 입고는 고독이라는 차가운 곳으로 도망쳐 불이 타고 있다고 탄식한다. 마음이 춥다고 느껴 타인의 온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내면의 공허, 의식의 빈약, 정신의 빈곤 때문에 자신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한다. 유유상종하며 여흥과 오락을 추구하는데 처음에는 관능적 향락과 각종 즐거움을 맛보려고 하다가 결국 방탕한 생활을 쫓게 된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고 싶어하는 사교의 욕망이 생기는 것은 자신이 불행하다는 반증이다. 타인을 통해 얻는 가치는 행복의 본질이 아니다. 쇼펜하우의 말을 기억하면 좋다. 우리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는 데서 생긴다. 이것도 이제 쇼펜하우가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혼자? 바꾸어 말하면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불행하지 않다. 네, 그런 거죠. 인간관계가 사람들 사이에서 생겨나는 문제라고 한다면 혼자 있을 수만 있으면 그런 어떤 문제로부터 벗어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과 연결시키면 뭐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도덕적으로 떨어지고 지적으로 우둔하며 불합리한 사람들과 접촉하면 여러 가지 위험과 해로운 일에 노출될 수 있다. 굳이 그런 사람을 만날 이유는 없다.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내면이 충분히 따뜻한 사람은 사회로부터 떨어져 다른 사람에게 고통이나 괴로움을 주거나 받지 않고 혼자 있기를 좋아한다. 부자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외적인 부를 통해 내적인 부를 대신하려고 노력한다. 내면은 빈곤하고 정신이 공허하면 무엇이든지 외부로부터 받아들이려 하지만 소용없다. 많은 인간관계로 결핍을 채우려고 하지만 인간관계는 자칫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홀로서기와 타인과 함께하기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말을 아껴야 되고 마음에 못을 박는 일은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다. 예의는 현명함에 속하고 무례는 어리석음에 속한다. 고슴도치 우화의 예에는 오류가 있다. 실제로 고슴도치는 상대가 찔리지 않도록 가시를 눕힌다고 한다. 다른 고슴도치가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할 줄 알며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늘이 없는 머리를 맞대며 추위를 이겨낸다고 한다. 이런 과학적 사실을 몰랐지만 쇼펜하우어가 우리가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배려하는 마음을 고슴도치에게서 배워야 할 덕목으로 본 것은 의미가 있다. 너무 지나친 사랑과 관심 또한 상처가 될 수 있으므로 약간의 무관심과 냉정함을 통한 적당한 거리두기라는 현명한 방법을 통해 서로의 온기를 적당히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내면이 공허하고 의식이 빈약하고 정신이 빈곤한 사람은 자신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한다. 그런가? 아니 뒷말이 좀 이상하네. 자신과 그런가?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안 어울리려고 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 사람 관계는 딱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은 네. 경쟁자로 생각하고요.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은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 되는 거고, 자기도 확 뛰어나 버리면, 그러니까 이건 이제 넘사벽이니까 올려다보는 사람이 되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경멸과 뭐 이런 그 무시의 대상으로 삼는, 이게 굉장히 건조한 인간관계예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뭐 도식화시키면 그런 것도 이해가 되긴 해요. 우리는 사람은 항상 성장하는 그런 이렇게 과정에 있는 그거잖아요. 지보다 좀 더 나은 사람하고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낫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을 보고 배우면서 자기가 더 나아지는 거고, 자기가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끌어올려서 그걸 할 수 있는 게 사람인데, 그런 게 삶을 훨씬 풍요롭게 만들어줄 텐데, 굉장히 자기 혼자 독선적인 어떤 이런 생각들이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뭐 사람의 생각이 이 당시에 쇼펜하우어가 살았던 시기도 아마 이 사람 뭐 생각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을 거예요. 뭐 거의 전통사회가 부서지고 산업화가 시작되고, 그 당시에는 뭐 그 혁명이라고 하는 그 시기의 한가운데서 살았거든요. 전쟁이 일어나서 막 쫓겨다니기도 하고, 또 콜레라 같은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도망쳐 살기도 했고요. 유럽이라는 게 그 이전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흑사병 이런 게 번져가지고 향락을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오늘 마시고 즐기자라고 하는 그 풍조가 굉장히 강했던 시기거든요. 그게 이제 꽤 오랜 지속이 되는 상황에서 아직도 그런 기운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던 사회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마시고 죽자.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 남아있던 귀족계층이 아직도 그때까지는 잔재가 좀 남아 있었으니까,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 정말로 오늘 먹고 그냥 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으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기독교라고 하는 정신적인 그 틀이 무너진 세상이니까 이제는 죽어도 뭐 천국 간다 이런 생각도 점점 약해지는 거고요. 그럼 남는 게 뭐 있겠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세상이라면 즐길 수 있을 때 즐기자. 이 당시에는 뭐 어떻게 보면 그 남녀 간의 그런 어떤 성적인 그런 부분도 굉장히 물란했었고요. 물질적인 어떤 그 향락, 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그 지배하던 시기입니다.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죠. 맨날 혁명이 일어나서 그 기존 체제의 그걸 공격해서 전체가 뭐 난리가 나고 이런 시기들이 또 전쟁도 많았잖아요. 그 시기에. 힘들었던 시기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자기가 그냥 잘 사는 것 그런 것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던 나름대로 뭐 그런 환경에서 자기 잘 사는 거 그것도 하나의 그게 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이 우리 그 제목이 고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사람들이 개인화되기 시작하면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것 이런 게 중요해져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관심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쇼펜하우어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혼자 있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어떤 의미에서 키워드가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의 그 삶의 틀하고 고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혼자 있는 고독이라는 표현은 사실 쇼펜하우어가 이야기하는 혼자 있음과는 안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쇼펜하우어는 그야말로 진짜 혼자 있음입니다. 혼자 있기인데 고독이라는 말도 사실 뭐 번역을 해서 그걸 번역을 해놓은 건데 이게 이제 고독이라고 할 때 우리 동양에서 고독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환과 고독 이게 넷이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환은 이게 전체가 이제 그 사회에서 가족이 있어야만 어려울 때 자기를 그걸 해주잖아요. 도와주잖아요. 그게 없는 사람, 자기가 힘들었을 때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넷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호라비 같은 환자는 호라비인데 부인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과는 남편이 없는 그런 거고 고는 진짜 부모가 없는 고아라고 할 때 그걸로 쓰고요. 독은 이제 나이 들었는데 자식이 없어서 보살펴줄 경제적으로 사람은 나이가 들면 자기가 자립적인 경제 그게 안 되잖아요.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그러니까 힘들 때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사람을 좀 고독이라는 저 단어로 표현한 건데 쇼펜하우어가 이야기하는 고독과는 좀 다르죠. 쇼펜하우어는 어떤 의미냐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고독이라고 하는 건 굳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쇼펜하우어가 생각하는 그 고독도 외로움과는 다른 겁니다. 어떤 의미로 쓰이느냐 하면 읽기 전에 그러니까 스스로 내면의 풍부함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서 자기 내면을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으로 가지는 의미에서의 고독입니다. 혼자 있음입니다. 우리 이전에 그 서양에서 여가라고 하는 개념 이야기를 잠시 했었죠. 쇼펜하우어가 이야기하는 고독은 그 여가라는 개념하고 바로 이어집니다. 자기를 발전시키는, 그건 뭐 같이 토론하고 이러는 것보다 자기 안에 침잠해서 자기를 정비하고 자기를 키워나가는 그 과정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고대 그리스의 여가 개념을 좀 다른 형태로 표현한 게 쇼펜하우어의 고독입니다. 고독의 개념이니까 그건 나쁜 의미가 아니죠. 사람은 살면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죠. 어떤 사람이라도.
그리고 그 혼자 있는 시간이 자신의 성장에 큰 도움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고독입니다. 조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인간이 사교적으로 되는 것은 고독을 고독한 상태의 자기 자신을 견딜 능력이 없어서다. 예. 아리스토텔레스도 행복의 조건을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고독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쇼펜하우어는 고독과 사교성을 대립하는 것으로 본다. 지적인 능력이 클수록 혼자 지내려는 경향이 강하고 지적 능력이 떨어질수록 어울리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독은 위대한 사람의 특성이다. 이것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그 여가라는 맥락에서 보면, 그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사람과 보낼 수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말이 어느 정도는 타당합니다. 근데 이거 뭐, 이게 곧 지 혼자 지낼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렇게 나누는 거 좀 그렇죠. 그죠? 예. 고독은 인간의 본래 모습에 가깝다. 친구든 애인이든 가족이든 나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일은 불가능하다. 각자 개성과 취향, 의견이 달라서 늘 불협화음과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러나 오직 자기 자신과는 유일하게 완전한 융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마음의 평화와 행복은 오직 자신의 고독 안에 생겨난다. 행복을 얻기 위해서 그 원천인 고독을 피하지 말고 그것을 견디는 법을 배워야 한다. 누구나 자기 자신의 고독한 모습일 때 본래 지닌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예.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사람만이 행복해질 수 있다. 혹시 기억하세요? 여가를 가질 수 있는 사람만이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런 맥락입니다. 자기를 키울 수 있고 자기 일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네. 계속 좀 읽어볼까요? 제가 읽을까요? 읽어볼까요? 홀로 있는 능력이 생겼을 때 가치 있게 살 수 이거 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죠? 고슴도치 같은 사람은 극심한 추위가 닥치면 서로 모여들어 몸을 붙이는데 스스로 정인적인 온기를 충분히 지닌 사람은 굳이 무리를 지어 모일 필요가 없다. 사교성이 정신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라면 자신의 체온으로 충분히 지낼 수 있는 사람의 덕목은 고독이다. 인간은 아무리 친한 사람에게도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을 수 없다. 결국 그런 솔직함이 나중에 뒷담화와 비방의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우정과 사랑, 결혼으로 이어지는 밀접한 인간관계도 비밀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런 면을 봐서는 다른 사람과 교제가 적을수록 좋다. 잡담, 유흥, 즐거움 뒤에는 가식적인 모습이 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며 이거는 불교적인 표현입니다.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다. 그럴수록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타인에게 기대할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드물다.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굳이 다른 사람과 만나 희생할 필요가 없다. 인간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이유는 고독을 견딜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도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고독한 시간을 생산적으로 잘 활용하지 못하는 무능력, 내면의 공허, 권태감 때문이다. 이럴 때 남과 어울리는 것은 자신의 고독을 혼자 대면하기 두려워 비겁하게 피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사람은 단조로움을 피해 외부로부터 강한 자극을 원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요구에 따르다 보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생긴다. 남과 함께 하고 싶은 이유는 자신 스스로 할 수 없다는 무능력, 내면의 결핍과 공허감 등이 있다. 이것이 계속되어 외부로부터 끊임없는 자극을 원하다 보면 유흥에 빠지거나 술꾼이 되는 경우가 많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은 홀로 지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있다. 자신으로부터 도망쳐서 결국 되돌아와 만나게 되는 것은 자신의 본래 모습이다. 다른 사람과 어쩔 수 없는 관계를 줄이면 자신만의 자유와 욕구가 회복된다. 여기 가장 가치 있는 삶은 홀로 지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있다. 이 표현을 조금 그리스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가장 가치 있는 삶은 여가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렇죠? 그 표현을 아마 쇼펜하우어는 살짝 바꾸는 것 같아요.
자기의 어떤 시대적 상황, 뭐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 이런 것도 반영이 되어서 사람 뭐 인간관계에서 뭐 어떻게 보면 뭐 진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글이나 쇼펜하우어가 표현한 것에 의하면 인간관계에서 치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속성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개별화된 의지라고 하는 것들은 자기의 그 생존만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욕심, 자기의 원한 그것만을 채우는 존재니까 그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뭐 갈등 또는 뭐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으니까. 네. 조금 더 볼까요? 온전히 혼자 있어 보라. 고독은 인간이 성장하는 과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인간은 홀로 설 수 있을 때 어른으로 더욱 성장했다고 할 수 있다. 아이가 젖을 떼면서 공포에서 독립하게 되듯이 고독은 각자의 자연스러운 상태가 된다. 다시 말해 고독은 인간의 본성에 맞는 본래 행복한 상태로 들어가게 해준다. 인간의 군집 본능은 자신의 고독에서 느끼는 단조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다. 단지 심심하기 때문에 함께 어울려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쇼펜하우어의 예시처럼 금관악기로 협연을 하지 못하는 연주가와 비슷하다. 훌륭한 거장은 충분히 독주를 할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도 혼자의 힘으로 잘 살 줄 알아야 한다. 40대면 예전의 친구나 동창들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는 경우가 드러난다. 연락처에 저장한 친구들이 사라지기도 한다. 나이가 더 들수록 고독은 우리 친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더욱 참된 행복은 자신 안에서 혼자의 힘으로 찾아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많은 사람을 만날수록 다수의 의견에 맞춰 희생하거나 눈치를 볼 일이 생겨나고 마음을 툭 털어놓지 못하는 상황이 늘어난다. 점점 진실한 관계를 맺기도 어려워진다. 그래서 혼자 있을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생각과 지혜 등을 풍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고독은 솔로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행복을 바깥에서 찾지 않고 자신이 안에서 얻기 위한 중요한 덕목이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그 자신일 수 있다. 그러므로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할 수 있다. 한 60, 70 이 정도 되는 사람은 이런 느낌들을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50대도 뭐 그럴 수 있고요. 인간관계가 젊을 때의 인간관계를 맺었던 그렇게 안 가잖아요. 예, 자기 한계를, 자기 선을 이렇게 분명히 그어놓고 그런 것 같은 생각이 조금씩 들어요. 근데 젊을 때는 어울리면서 살아야죠. 그래야 나중에 이제 자기 그게 됐을 때 혼자 있는 힘이 키워지는 거지. 처음부터 혼자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 힘이 키워지겠습니까? 맞습니다. 그죠. 참 활동할 때는 만나고 이야기하고 싸우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자기 안에서 그 힘이 키워지는 거지. 제가 공감합니다. 근데 그래도 성격인 것 같아요. 젊었을 때 만나고 싸우고 부딪히는 것조차도 이제 성격 나름으로 그런 것조차도 어릴 때부터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억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뭐 방법이 뭐 뚜렷한 뭐 이길 뿐이다 뭐 이런 거는 이제는 그죠. 뭐 그게 진짜 맞는 길인지 누구도 장담 못 하잖아요. 뭐 책 속에 적혀 있는 것마저도 그렇습니다. 예를 뭐 대단한 사람들이 남겨놓은 어떤 발자취마저도 요즘은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진짜 좋은 길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좀 더 들면 더 그런 게 강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영역이 만들어졌다는 게 아닐까. 다른 사람하고 다르지만은 그러면 혼자도 잘 지낼 가능성 있지 않을까. 이 쇼펜하우어의 어떤 생각, 삶 이런 게 굉장히 건조한 것 같은데 의지에서부터 출발해서 뭐 개인의 의지, 종족의 의지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만 있으면 사람이 못 살 것 같아요.
그것만 있으면 얼마나 딱딱합니까? 다행히 쇼펜하우어의 그 이론 체계에 보면 그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연민입니다. 그러니까 쇼펜하우어의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삶은 힘들다. 뭐 고통스러운 순간과 권태로운 순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인간의 삶이다. 인간의 삶은 힘들다고 생각하면 그 다른 사람이 힘든지 안 힘든지 잘 모르죠, 사실은. 보통은 자기 힘든 것만 알잖아요. 근데 쇼펜하우어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힘들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럼 거기에서부터 내가 지금 여기도 힘들겠구나, 여기도 힘들겠구나, 여기도 힘들겠구나. 내가 힘든 것에 대한 그 힘듦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힘듦도 내가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뭐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연민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 그러니까 개별화된 의지가 아니고 우주 전체의 의지 안에 들어있는 그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전체 우주, 그러니까 너와 나의 차별이 없는 의지 안에서는 그런 차별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가장 큰 뭐라 그래야 되나, 증거 또는 그게 바로 연민의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서 너와 나, 원래 이제 그 의지라고 하는 그 속에서는 개별화되지 않은 의지, 그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람의 삶에 있어서 이 연민만큼 중요한 게 없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어떤 윤리적인 어떤 입장은 연민을 기반으로 한 윤리학이다. 그대로 보면 연민은 의지 자체의 영역에서 이 의지 자체라고 하는 건 개별화된 의지가 아니고 우주 전체의 그겁니다. 그 영역에서 벌어지는 신비로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는 거니까 신비롭다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인간은 연민으로 인해서 개별화된 이기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 개별화된, 떨어져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공감해 줄 수 있고, 그 속에서 나와 다른 사람의 구별도 사라지는 그런 세상을 경험할 수 있다 정도로 보여집니다. 거의 불교의 자비심. 네, 똑같은 겁니다. 불교의 자비심은, 아니, 기독교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같은 틀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뭐 이런, 이웃이 좀 한계가 지어지긴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원수도 사랑하는 거고, 그죠? 아니, 측은지심하고는 또 어떻게 된다? 측은지심도 같은 표현 아닐까요? 신비로운 그거다라고 하는 게, 측은지심도 사실 그게 왜 나오는지 모르거든요. 동양의 그건 우리가 타고난 거다. 이렇게 설명 못하면 이제 그렇게 하는, 우리가 타고난 그런 것. 애가 뻘뻘뻘뻘 기어서 우물에 딱 빠지려고 하는 그걸 보는 순간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누구나 다 생겨납니다.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성격이 안 좋은 사람, 뭐 이런 사람도 그 감정이 생겨나는 걸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거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민이라는 생각도 그냥 기본적으로 다 깔려 있는 건데 우리가 얼마만큼 드러내느냐에 이제 동양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우리 타고날 때부터 그걸 갖고 태어나는데 이걸 키우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이렇게 키워 놓으면 이제 좋은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걸 자꾸 그런 감정이 생길 때마다 막 눌러버려 가지고 그러면 그 싹마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여긴 또 다른 어떤 불교적 영향이겠죠. 그 자기의 욕망을 계속 이렇게 줄여나가는 그 과정에서 저런 것들이 커진다고 생각하고, 저게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내 생각해요. 욕망을 줄이면 상대적으로 이게 좀 더 커지죠. 그렇겠죠. 내 욕망을 줄인다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감성을 다른 사람한테 투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줄이는 거죠. 아니, 갖고 싶은 거 이게 많이 찾으려니까 이게 그런 거죠. 없겠구나. 이게 먼저. 저게
전혀 뭐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죠, 사실은. 뭐 불교, 뭐 기독교, 뭐 코란에는 없겠습니까? 다 저런 그 기본적인 어떤 그건데 저걸 이제 설정을 해서 굉장히 중요한 토대로 삼는 그런 것들. 그러면 지금 쇼핑하는 영리는 혹시 소통의 창구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가능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 나가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이게 뭐 나와 타인의 구분이 없어진다는 거는 사실 그게 소통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가는 거니까 연결은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욕망이 완전히 없어진 어떤 세상 그걸 경험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의 욕망이 없어지면 그 욕망이 없는 세상과 이렇게 그 세계로 가는 거니까 개인의 욕망이 없어지면 전체가 되는 거죠. 나와 남 이런 게 없어지는 거죠. 근데 저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뭐 종교적 경지 아닌가요? 사람을 추동하는 가장 큰 힘이 개인의 욕망인데 단지 이제 그게 이제 사회적 틀 내에서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정도로 발휘되는 것 그게 필요한 거죠. 그런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앞부분만 좀 볼까요? 이거 뭐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동정심이야말로 우리 내부에 존재하는 근원적인 비이기적 특성이며 이기주의적 개인이 타자를 도우려 하는 것은 기적 같은 일로 찬사받아야 한다. 자기도 왜 그런지는 모르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로 찬사받아야 한다. 뭐 프랑스 이념 자체도 세계 마지막이고 이거 그렇잖아요. 그죠? 바게라고 하는 개념. 그게 자비죠. 서양의 자비는 있는 사람이 없는, 우월한 사람이 아닌 사람한테 베푸는 거거든요. 개념이 조금 다른데, 그런 개념들을 변화시켜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불교적인 어떤 영향까지 받은 그런 상태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맞아요. 모든 존재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객체화되어 있으니까. 어떤 경우에 뭔가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에도 그 저변에는 내면의 어떤 이기성의 발현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만족감을 느낀다든지, 그걸 통해서 성취감을 느낀다든지 이런 것들.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만 조금. 예. 그렇죠. 그런 힘들. 그 202페이지 인간의 양가 감정 그거만 조금 읽읍시다. 요것도 너무 쇼펜하우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니까. 인간의 양가 감정. 쇼펜하우어는 도덕적 관점으로 인간의 행위를 네 가지로 구분한다. 인간의 행동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목표로 할 수 있다고 보고 기본 동기가 있다고 결론 지었다. 첫 번째 동기, 이기주의다. 자신의 평안만을 간절히 추구하는 것이며 그 한계가 없다. 두 번째 동기, 악의다.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으로 작용한다. 세 번째 동기, 동정심이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전적으로 타인의 평안을 추구하는 것이다. 네 번째 동기, 이름 붙여지지 않은 동기, 금욕주의다. 행위자 자신의 불행을 요구한다. 이게 이제 불교 이전에 고행하는 거 있잖아요. 뭐 자인화교 이런 데서 자기 채찍질하고 뭐 이런 그 고행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자기 몸을 괴롭힘으로써 자기에게 달라붙어 있는 업을 털어내는 행위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네 가지 분류할 때 그 부분이 같이 들어간 거예요. 뭐 동양에는 크게 나누면 성악, 성설, 성선 이렇게
뭐 인간의 성격, 그 타고난 본성은 뭐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큰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기주의 또는 악이다, 뭐 이 두 개는 뭐 분류하면 성악 정도에 들어갈 테고, 그죠? 그다음 동정심 이런 것들은 성선의 영역에 들어가는 그런 걸로 분류하는데 조금 더 세분화해 놓은 겁니다. 예. 이런 동기 가운데 동정적인 행동은 다른 사람의 행복에 더 큰 관심을 두는 점에서 다른 동기들과 대비된다. 타인의 불행에 대한 동정심은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기주의를 없애버린다. 연민은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즉 타인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과 똑같이 여기는 순수하고 비이기적인 인간 본래의 착한 마음씨다. 반면 이기주의나 악의적 행동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욕구한다. 동정심과 반대의 감정을 나타내면 남이 안 돼야 행복이라는 표현이 있다. 독일어에서 유래한 샤덴프로이데. 라는 영어 표현이 있는 것으로 봐서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는 감정은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감정은 아닌 것 같다. 이런 거 좀 사실 뭐 이런 측면도 좀 있죠. 사람들이 꼴 보기 싫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잘난다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에게는 저거 좀 어디 가서 꼬꾸라지. 사립대라면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 동물인지 경험으로 알고 있다. 누구나 자신의 생명, 가족의 행복, 자신의 성취를 위해 남과 경쟁하면서 살아간다.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만 자신이 살아남는 살벌한 경쟁을 경험한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사고로 인해 생명을 잃는 현장을 보면 그 비극에 가슴 아파하고 함께 울기도 한다. 그때 자신을 가두고 있는 이기심의 벽이 한 번에 무너진다. 인간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이기적이어야 하는 존재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 다른 생명체를 잡아먹어야 되며 다른 사람을 이겨야만 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불행의 사고에 희생당한 사람에 대해 가슴이 먹먹해지는 모순적인 존재다. 감성은 역시 맞는 것 같아요. 모순적인 것 같아요. 감정은 왜 튀어나오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워낙 그 청차가 다양하니까. 마지막 요 구절도 좀 읽어볼까요? 시간 되죠? 사랑하지 않아도 미워하지 말 것.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는 경제적인 약자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를 강조한다. 그는 초기에는 자유주의 경제학을 주장하면서 시장 경제의 경쟁 원칙을 옹호한 사람인데 나중에 생각이 바뀐 것은 약자에 대한 동정심 때문이다. 타인의 고통에 대한 실험이 있었다. 신생아실에서 갓 태어난 아이에게 다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려줬더니 그 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아기가 함께 울기 시작했다. 이거 진짜랍니다. 정작 자신의 울음소리를 녹음해서 들려주면 반응이 없었다. 와. 이것은 타인에 대한 동정심은 타고나며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전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런 측은지심은 살아가는데 늘 강조됐다. 동정과 연민에 대해 모든 학자가 찬성한 것은 아니다. 독일 철학자 칸트는 팔이 안으로 굽듯이 동정심과 연민이 너무 자의적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우리 이웃의 피해와 먼 외국의 피해를 비교할 때 당연히 가까운 쪽의 고통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니체는 동정심도 이타심이 아니라 이기심의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것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약자들의 이기심이라는 것이다. 그 니체가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니체는 이렇게 약한 존재는 그 제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죠? 극복하고 이겨내야만 하는 그게 그 니체가 생각하는 진정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는 동고는 낮은 동물들도 느끼는 감정이므로 오히려 인간은 동락을 추구해야 된다고 말한다. 그렇죠. 마라톤을 예로 들면 탈락한 사람에게 연민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에게 진정한 축하를 건네며 함께 기쁨을 나눌 것을 제안한다. 스토이 학파의 학자 에픽테토스는 너의 콧물은 너 자신이 닦아라. 그래서 자리를 공지했다. 콧물을 흘려
사람의 콧물을 계속 닦아주면 스스로 콧물을 닦지 못하게 된다. 내 얘기냐? 약자에 대한 지나친 배려나 후원은 그 사람이 스스로 인생을 완성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다는 주장이다.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죠? 많습니다. 사실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기 위해서 고통을 함께 나눌 필요가 있다. 수일직자, 장애인, 경제적 취약계층, 노인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 동시에 역차별과 자립심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 40대는 무한경쟁, 적자 생존, 승자 독식의 논리에 따라 살던 시대를 경험했다. 어릴 때는 학교에서, 졸업 후에는 직장에서 또는 사업에서 남을 이겨야 하기 때문에 패배자가 느끼는 고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남보다 더 잘해야 인정받는 세상에는 이기심이 가득하다. 이웃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끼는 감수성을 피울 필요가 있다. 자신에게, 상대에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느껴보라. 아니 우리 사회를 표현할 때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거는 뭐 이런 성격이 없지는 않지만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너무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적자 생존, 뭐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야 된다 이런 것들이 온통 이런 걸로만 구성되어 있는 사회는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다른 사회보다는 그런 게 좀 강하긴 합니다. 그런 좀 따뜻한 이야기를 좀 적어주면 좋을 텐데 너무 살벌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밟고 올라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그것처럼 세상의 스펙트럼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이런 데 표현된 것보다는 훨씬 더 넓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야 진짜 살아갈 수 있는 힘들고. 정말 그렇게 살아왔나?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지나칠 경쟁적인 속에서. 또 그거 사람마다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사실 뭐 그런 측면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렇게까지 경쟁이 치열한 데서 살아오진 않을까요?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거지. 나는 공부 안 해도 뭐 100점 맞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경쟁이라고. 이해를 못하겠지.